자, 이 시간에 일단 조건과 기한, 기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조건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상식적으로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건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기한은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조문은 거의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쯤 되면 아마 암기가 되실 거예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 뭐 한다면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법률 행위의 효력, 그러니까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이게 이런 사실이 벌어질지 말지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사실에 의존하는.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자, 아버지가 딸한테 계속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결혼하면 아파트 줄게.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라 그랬죠. 줄게 약속을 해요. 결혼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 않죠. 특히 요즘에 결혼 안 한 분들이 하도 많아서 뭐 조선시대나 이러면은 거의 뭐 이게 조건이라기보다는 거의 확실한 기한에 가까울 텐데 이게 조건이죠.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걸 부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법률행위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여서 하는 하나의 뭐 계약 조항, 약속 그런 건데 이것도 그 어떤 그 사정 변경이나 또는 법률 상태의 변화 때문에 많이 붙입니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붙이고 그리고 기한이라는 거는요. 법률행위 효력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 확실히 벌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우리 여기 얘처럼 성년이 된다든지. 근데 기한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한은 우리 변제기 생각하면 돼요. 변제기. 날짜 다가오는 건 제일 확실하죠. 변제기나 이행기 이행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성년이 되면 이건 확실히 되죠. 확실히 됩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여러분 어쨌든 조건은 불확실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킨다는 거.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지 말지 아니면 소멸시킬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확실한 거 기한. 우리가 너한테 기한 줄게 이런 거 할 때 시간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변제기, 이행기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쨌든 다시 하겠지만 성년이 되면 이건 되겠죠. 아주 어린 딸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장래에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할지 소멸시킬지에 대해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사실은 뭐 조건하고 기한이 그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실제 그 판례도 이게 조건이 이제 확실한 건지 불확실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부분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정지 조건. 명칭을 좀 아셔야 돼요. 조문이니까 정지. 이거는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력자를 한번 붙여보시면 돼요. 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그 사이에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해제는 뭐냐면 좀 제가 약간 좀 어거지로 만든 측면이 있어요. 암기하시기 편하시라고. 해제는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장해제된다. 효력이 거꾸로 해제돼 버린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돼요. 해제시킨다고 그러죠. 없애버리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가 딸한테 자, 결혼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줄게. 제발 결혼 좀 해라.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효력 발생을 안 하죠. 정지돼 있죠. 결혼했을 때 비로소 아빠 나한테 아파트 줘. 약속했잖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지돼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이제 거꾸로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법률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꾸로 딸한테 아파트를 미리 줘놨어요. 딸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 차라리 며느리 우리 사주. 예. 딸은 이쁘니까 안 뺏겠죠. 예. 미운 며느리. 며느리한테 일단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줬으니 고마워. 자, 아파트를 줬어요. 미리 줬어요. 줬는데 너 대신 너 이혼하면 너 아파트 돌려줘야 돼. 예,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혼이든 결혼이든 다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다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자, 이 조건이 뭐냐면 정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법령 효력이 소멸. 그러면 며느리는 돌려줘야 되죠. 예,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예.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증여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발생을 안 하죠. 조건이 성취되어야지 비로소 딸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있던 법률 행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며느리가 이혼하면 이미 줬는데 되돌려줘야 돼요. 그다음 불법 조건. 우리 여기 교재처럼 흥신소 사장이 흥신소 사장 갑이 을한테 너 금괴 밀수해 오면 마약 밀수해 오면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마약이나 이런 거. 너 10억 줄게. 아니면 너 아파트를 한 채 사줄게. 불법 조건을 거는죠. 조건 자체가 불법입니다. 마약 밀수해 오면. 밀수해 오는 조건으로 밀수해 오면 이것도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래서 조건인 거예요. 밀수해 오면 10억 줄게. 증여죠. 10억을 주는 거거든요. 증여한다는 거죠. 하면 조건부 증여되게 되는 거거든요. 10억 줄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 맞추면 무슨 조건일까요? 밀수를 해와야 10억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밀수했을 때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할 때까지는. 이거는 조건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죠. 마약 밀수라든지 아니면 뭐 너 저 공무원한테 뇌물 좀 전달해줘. 아니면 내가 섭섭치 않게 뭐 돈을 준다든지 차를 한 대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불법 조건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 103조 위반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조건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무효가 돼요. 조건부 증여 전체가. 그래서 실제로 마약 밀수를 해도 무효는 법이 조력 안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완전한 무가 아니에요. 의도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청구해도 안 줘도 되고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뭐 조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종류. 그걸 이제 심화 과정에서 점점 하실 거고요. 이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자, 조건 성취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조건. 자, 결혼할 때까지는 아파트가 당연히 아버지 소유예요. 아버지가 결혼해야만이 딸이 성취할 수 있거든요. 자, 효력이 아빠 정지돼 있다가 자, 조건이 성취됐어요. 실제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 발생하죠. 그러면 증여 계약에 따라서 정지돼 있다가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아빠 나 아파트 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생기죠. 채권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는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넘겨들고. 자, 해제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미 을이 이제 며느리예요. 며느리한테 이미 아파트가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너희 아파트 되돌려줘야 돼. 그런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기존에 유효하던 증여 계약. 물론 우리 항상 물권은 등기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물권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등기가 항상 플러스 돼줘야 돼요. 등기까지 돼 있는데
정말 이혼을 해버렸어요. 예. 이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을 쓰죠. 해제되면은 예. 이 효력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죠. 효력이 없어지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지 조건부 이런 권리들 있잖아요. 뭐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정지 조건부 이런 권리들은 성취되면 이때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한 시점 있잖아요. 그때 권리가 생기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소멸시효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장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니까 법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이 아빠 속색이다가 한 2010년경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2010년경에. 그럼 2010년도에 권리가 발생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일단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켜요. 지금 딸이 결혼했는데도 이제 뭐 약속은 한 아빠한테 아버지가 딸한테 한 20살 했는데 결혼을 한 30살 했어요. 30살 했으면 30살 때 권리가 생긴 거죠. 30살인데도 40이 넘어서도 아빠 아파트 줘 라는 얘기를 안 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런 구조고요. 이제 기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조건과 다른 거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할지 소멸할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예요. 그게 기한인데 제가 기한은 일단 우리가 뭐 임대차라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간에 기한들 있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한.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이익은 뭐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이에요. 이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고 2016년 1월 1일 날 그리고 월 이자를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7년 1월 1일. 요때 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소비대차라 그러죠.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걸 좀 거창하게 우리 민법에 소비대차라고 하죠. 소비대차. 돈을 빌렸어요. 변제기지만 이게 바로 기한이죠. 기한입니다. 이게. 이 시점이 확실히 도래하죠. 1년 있으면 도래하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자, 기한의 이익이 뭔지 봅시다. 자, 갑의 입장에서는 요 2017년 1월 1일까지 뭘 받죠? 이자 받을 수 있죠. 이자. 이걸 이자 붙는 걸 이자부 소비대차라 그래요. 이자 붙는 거를. 우리 앞에서 용어 설명해서 보셨었죠.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걸 소비대차라고 해요. 이 변제기 기한이거든요. 이 기한이 올 때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요때까지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 그럼 을 입장에서는 뭘까요? 을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자기가 빌린 1억으로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수익을 자기가 어디 뭐 투자를 하든 뭐라든 수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한의 이익입니다. 우리 민법은 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을 해요. 추정은 뭐냐면 실제로는 채권자에 있다. 그럼 입증을 허용하는 거예요. 반대 사실을. 근데 어쨌든 이는 법률행위 성질에 따라 달라져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사용대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 봤지만 공짜로 써라. 공짜로 사용해라. 이거를 무상이죠. 이거를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갑이 친구예요. 친구 사용. 그래 너 컴퓨터 한 달만 써. 아니면 뭐 6개월 동안 무료로 써.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이제 사용대차거든요.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 한 달 또는 뭐 6개월 준 그 기한이잖아요. 앞으로 한 달 후, 뭐 한 달 후, 6개월 후. 그 사이에서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냐면은 이 채권자만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준 친구는
자기는 손해만 보고 있는 거죠. 공짜로 쓰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누가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동안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이자 소비대차. 만약에 이자가 없다면은 갑 입장에서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게 빌린 사람이었나요? 빌려준 사람이었나요? 네. 네. 이게 빌려준 사람으로 있었죠. 예. 제가 을이 빌렸어요. 을이 빌렸는데 만약에 이자가 없다. 그러면은 을만 기한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제기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자기는 1억을 계속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은 없는 이득이 없죠. 자기는. 예. 이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1억 있었으면 딴 거 할 수 있었는데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고. 예. 물론 이제 채권 채무가 상대적이지만 무이자 소비 대체할 때는 요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 채무자만 이익을 가져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게 모르겠다. 그럴 때는 채무자를 위한 거. 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예.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변제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유예기한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예. 항상 거기에다가 변제기 내 이행기 그거 대입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확실히 오니까 미래에 오니까 이 시점에서 미래입니다. 2017년이면 지났죠. 우리한테는 1월 1일이면 기한 이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제기 기한 확실한 거죠. 도래가 확실한 이게 도래오지 않음으로써 이 계약 당사 중에 한 사람이 이득을 얻는 거 그거예요. 근데 이런 기한 이익은 포기도 할 수 있어요. 자, 포기가 뭐냐면 아까 친구가 갑이 을한테 너 이 컴퓨터 6개월 동안 사용해 했잖아요.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그 6개월 동안은 자기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쓰고 되돌려 줄 수도 있어요. 6개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라고 그래요. 기한이 이게 포기인데 요 예에서 한번 볼까요? 예. 돈 빌린 관계, 소비대차 관계. 예. 여기서도 이게 을을 한번 은행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거꾸로 을이 빌린 거라 그랬죠. 갑을 은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은행. 이게 뭐 은행에 대출 받으신 분들 대출이라고 그러죠. 금제 소비대차입니다. 하여튼 명칭은 법률적인 의미는 소비대차인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 1월 1일 날 계약하면서 1년 동안은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편이 좋아져서 중간에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 같은 경우. 중도 상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6년 한 중간쯤에 한 6개월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2016년 6월 1일 엄밀하게 계약에 따르면은 은행 입장에서 2017년 1월 1일까지는 자기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득이 있었는데 중간에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잖아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잖아요. 물론 갚으면 다른 데 대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민법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고 원칙적으로 을이 반환을 해도 되거든요. 반환을 해도 되지만 은행에서는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라 그래서 일정 부분을 받습니다. 그게 기한 이익 포기의 대가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도 기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까 친구가 너 한 달 동안 써, 6개월 동안 써 했는데 돌려줄 때 이때는 손해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득이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갚을 필요가 없는데 손해가 있을 때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갑은행에도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을은 요때까지 쓸 수 있음에도 6개월 미리 갚고 기한 이익을 포기했죠. 포기했으면 포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한 이익 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 우리 임대차도 한번 볼까요?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요. X상가를 임대를 했어요. 자, 2년 동안 2016년 1월부터 2년 동안 임대를 했는데
당연히 차임이 월 한 100만 원이라 합시다. 보증금, 예, 보증금 한 1억에 월 100만 원, 예, 보증금, 예, 차임, 예, 월세라 그러죠. 예, 월세, 예, 이렇게 했을 때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야 되게 생겼어요. 나가야 되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민법적 의미에서 보면 자기는 2018년 1월 1일까지 얼마든지 이 X상가에서 장사하면서 돈 벌 수 있는데 중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관례상은 이 을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를 중간에 2017년 1월 1일에 포기를 했다. 예. 하더라도 계약 내용 때문에 원칙은 다 내야 돼요. 그냥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 기한이 포기하더라도 갑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인 쉽게 잘 안 구해지죠. 조건 맞춰서. 그래서 포기하더라도 갑이 입는 손해 예, 그거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요 기간 동안 갑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을은 원칙 손해 배상해야 됩니다. 예, 중간에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자기 반환해도 돼요. 반환이 됩니다. 포기는 하되 갑의 손해는 예,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버리죠. 다음 임차인 구하고 예,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한은 도래가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은 그를 변제기나 이행기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고 이해하시기 편하고 그다음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예. 그리고 포기는 자기가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상해야 돼요.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예. 예, 기한과 관련해서 예, 마지막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예. 기한의 이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한이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자, 을이 갑은행에 1억을 빌렸어요. 아까처럼. 예, 이자 한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빌려가지고 예, 원금은 2016년 1월 1일 날 빌리면서 예, 2018년 2년으로 예, 2018년 1월 1일은 무조건 도래하죠. 그래서 기한이라고 그랬죠.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죠. 자기가 2년을 쓸 수 있는 예, 자기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기한에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민법 조문 설명인데 예, 380번 그냥 내용만 아세요. 뭐 다시 채권법에서 할 건데 기한의 이익이 자기 2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실시키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을의 공장을 예, 담보로 설정했거든요. 예,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예, 물권법과 자세히 합니다. 예. 공장을 설정했는데 저기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이 담보를 자기가 예, 손괴인가요? 뭐라고 적었지? 예, 손상. 예, 손상. 제가 워낙 악필이라 제가 써놓고도 예, 손상. 이 공장을 담보가치 떨어지게 예, 뭐 정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공장 뭐 여기저기 부셔놓기도 하면요 이때까지 기한이익 못 받아요. 그 전에 갚아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한 요때쯤 한 1년도 안 지났는데 공장이 그때는 그래도 한 1억이 담보가치가 됐는데 예, 공장이 뭐 아니 멸실 그냥 불이 나버렸다든지 불이 질려버렸다든지 일부러 해서 했을 때는 나 요때까지 돈 쓸래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익을 잃어버려요. 예, 이 기한 요때까지 도래할 때까지 기한을 잃고 돈 갚아야 됩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돈 빌리면서 소비대차라 그랬죠. 그런 명칭을 쓴다 그랬죠. 예. 돈 빌리면서 어디 다른 사람의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시키게 담보를 설정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뭐 자기 소유의 아파트라든지 담보 제공을 했는데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담보 제공을 안 해요.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1억을 받을지 못 받을지 불확실하죠. 그러면 이 변제기 오기 전까지 바로 청구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반환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뺏을 수 있습니다. 예, 중간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예, 예. 그걸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무상에서는 계약서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제 집행이라든지 당신이 강제 집행 받으면 예,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예, 뭐 파산이라든지 예. 이런 절차에 들어가면 기한이 상실한다. 나 바로 채권 회수 들어가겠다. 예, 그렇게 적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거 다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믿고 줬는데 이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결국은 그 처음에 돈 빌려준 이유가 이 사람 신용 믿고 했는데 이게 신용을 다 훼손하는 행들이에요. 이것도 이 사람 변제 자력,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유들이에요.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실제 예, 그러면 나 회수해버리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 좀 살펴볼 건데요. 예, 우리 교재 165페이지죠.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개념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소멸시효.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비슷한 개념이 공소시효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소시효? 예, 공소시효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뭐 하여튼 뭐 처벌받을 일을 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처벌을 할 수 없어요. 예, 국가형벌권을 박탈시킵니다. 예, 그 유사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사기를 쳤다, 뭘 했다. 예,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거 처벌을 못 해요. 소멸시효도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우리는 일단 10년으로 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채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우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일단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는. 예.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예.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예. 권리를 소멸시키는 예, 제도, 예, 시효. 예.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실제 하고 있는 사건을 좀 유사하게 맞아서 이거를 좀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피고 측인데, 예.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예, 피고하고 피고인하고 다르죠. 예, 민사에서는 피고라면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란 말을 붙여요. 예. 피고인. 예, 우리는 피고인데요. 저희 측 피고인데 갑 측에서 예, 지금 이거 아직 판결을 안 난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다음 달쯤에 판결 날 것 같은데 이번 달 다음 달 말쯤에. 근데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이죠. 우리 측에 이제 4천만 원을 청구를 해왔어요. 뭐냐면 명목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고 청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측 의뢰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아서 2년치를 몰아서 급여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직 입증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이자 정한 것도 없고요. 예. 돼요. 예, 소비대차로 할게요. 근데 뭐가 답인지 저희는 정확히 몰라요. 예. 근데 했어요. 근데 어쨌든 좋다. 서로 급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급여면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죠. 예. 대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 이제 2000년 6월 20일경인가 입금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소멸시효 한 10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소멸시효가 예, 2010년 6월 20일이면 예, 요거 지나면은 예,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예, 시효기간 10년이 지나면은 권리가 소멸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요거 경고하기 직전에 이 최고라는 걸 했더라고요. 돈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최고, 독촉. 예, 최고 이건 준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준법률행위. 이때쯤에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2010년 10년 6월 20일 경과했기 때문에 니네들 주장한 대로 대여를 할지라도 이거 권리 소멸됐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고를 했기 때문에 예, 최고 이게 소위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예, 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다시 시작돼요. 기간이 10년이면 소멸시효 중단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예. 다시 10년이 경과하거든요. 천지차이죠. 우리는 소멸시효 10년 권리 행사 안 했으니까 이거 소멸했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2010년 6월 10일 날 전이죠. 10일 전에 내용 증명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 예.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소멸시효 중단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민법에 강력한 권리 행사라고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뭐죠? 청구고. 예,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거예요, 진행을. 예, 중단시키는데, 이 청구에, 예, 재판상 청구도 있고요. 예, 이런 것처럼 최고도 들어가거든요. 갚아라. 독촉하는 거 있죠. 예, 이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고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 중단이 됐으면 다시 저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년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럴 수 상대방이 주장해요. 근데 이 최고는, 예, 6개월 내에 소를 제기를 해줘야 돼요. 예, 소제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최고장만 날리고, 그러니까 2010년 12월 10일, 6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 예, 전혀 제소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단 사유, 이 최고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죠. 결론은 안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좀 묘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우리 측에서 직접 당사자는 아닌데 당사자의 남편분이 요 기간 후에 소멸시효 10년 넘은 기간 이후에 이 원고분의 언니인지 뭐 여동생한테, 원고가 여자분이거든요. 우리도, 예, 피고 측도 여자분이고. 근데 한 돈을 30만 원씩 보낸 거예요. 달달이. 근데 물어봤더니 그거는 하여튼 뭐 서로 관계상 같이 이제 동업하다가 좀 안 비틀려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이 터진 건데, 채무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채무 승인. 예. 30만 원씩 줬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중단 사유다. 채무 승인. 왜냐하면 소멸시효 소멸시효 경과 전이죠. 전이었네. 예. 이 소멸시효 완성기한 10년인데 이 10년 경과 전에 한 매달 30만 원씩 그 이쪽 원고 측에 언니인지 여동생한테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채무 승인이 있어요. 채무 승인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맞아. 내가 뭐 일부 갚는다든지 내가 갚을게. 지불각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채무 있다는 걸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래도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딱 잘렸다는 의미라 그 권리 불행사 상태,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끊긴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쪽에서.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채무 승인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법률적으로 좀 다른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에서 나타온 게, 예, 소멸시효. 예. 일반적인 금전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10년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예, 여기가 만약에 은행이다. 은행한테 만약에 돈을 빌렸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 예, 상사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예, 상사채권은 이쪽은 뭐 대량 반복적으로 자주 시작되면 대폭 줄여놨습니다. 이건 5년입니다. 5년. 기본적으로 5년. 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카드 대금 채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5년이에요. 우리 일단 1차적으로 10년 아시면 돼요. 사실 뭐 1년짜리, 3년짜리 많이 있는데 일단 10년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고요. 예. 권리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판장 청구가 제일 확실하고요. 이게 최고는 6개월 내에 또다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텐데 우리가 용어 설명에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 압류는 이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예전에 차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본 표현이라고 해서 압류로 다 바꿨다고 하는데 뭐 딱지 붙이는 거죠. 자동차라든지 동산에 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요. 압류하고 하면은 등기가 되는데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압류. 처분 금지 효력이 생겨요. 가압류는 그 가짜가 들어가면 잠정적인데요. 잠정적으로 그 소송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뭐 하기 전에 그 판결 받아봐야 그 재산 없으면 헛수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 빼돌린다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잠정적으로 처분을 막아놓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가압류 되면 등기가 다 됩니다. 여러분 실무하시면서 등기 많이 보시겠지만 그리고 참 그 압류는 그 부동산이 많은 경우가 국가에서 많이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기입 많이 하는데 또 가처분은 뭐냐면 가처분 이는 가압류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이제 가짜가 들어갔으니까 잠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잠시 잠정을 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어렵게 그 부동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자 X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인데 을은 뭘 가지냐면은 나중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를 가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 특정 토지에 가는 거거든요. 특정 토지에. 이거 만약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은 이 사람 권리 실현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 이런 거는 2중, 3중 매매도 얼마나 유효하다고.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자,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처분 금지를 시켜놔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거든요. 가처분도 종류가 많은데 그 정도로 알고 계세요. 하여튼 가압류나 가처분하면 권리 불행사 상태를 중단시킨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걸로 된다 해서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이 돼요. 10년이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채무 승인은 아까 우리 사례처럼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채무 승인은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그래 내가 채무 있는 거 알아. 근데 조금만 시간 좀 더 줘. 야 그리고 집을 가서 써줄게. 일부라도 내가 먼저 줄게. 이거 채무 승인이 되는 거예요. 채무 승인해도 다시 다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 기간에 자기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게 참 뭐냐면 우리 이제 책에 제 표현이 잘 돼 있는데 그 법언 중에 하나인데 법격언 중에 하나인데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신의 표현이에요.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 소멸시효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건데 2000년 1월 1일 날 돈 빌려서 소비대체 해가지고 2010년이 지났어요. 지났으면 아까 원래는 갚을 필요가 없겠죠.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어려운 건데요. 하나 우리 교재에 언급이 돼 있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X 토지를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한테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보통 다 등기를 안 하고 등기해야지 물건을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등기를 안 한 상태로 계속 이 사람이 사용수익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직거된 줄 알고 사용수익을 하거든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이제 부동산 그 등기법에서 하시겠지만은 소위 공동신청주라는 게 있어요. 공동신청주. 예. 등기는 혼자 못 합니다. 같이 해줘야 돼요. 예.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줘야 돼요. 공동신청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때도 뭐 등기 권리증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에요. 하나의 의무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요 어떻게 보면 매매 계약 내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소유권도 등기까지 완전히 옮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갑은. 근데 예외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이하게 그러면 10년이겠죠 원래.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샀어요. 2000년 1월 1일 매입했다 칩시다. 매입했으면 2010년 1월 1일까지는 빨리 등기해달라고 저거를 청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안 한 상태로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는 다 그냥 돈 주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도 또 혼자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에 좀 협력 좀 해주십시오. 이 실제법상 걸립니다. 이건데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 10년의 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넘겨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거 좀 어려운 건데 뭐 나중에 물권법에 다시 한번 언급되겠습니다만 우리 166페이지 교재 사례 2에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 돼 있어요. 이건 독특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당연히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많이 반복될 겁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지금 소멸시효가 우리 뭐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 할 때도 그렇고 관련 부분들에서 다 아주 중요하니까 말이 참 고지 숙지하셔야 돼요. 소멸시효는. 그리고 많이 반복될 겁니다. 반복될 거고. 자, 제척기간 한번 볼까요? 제척기간. 여기 제척기간. 비슷한 걸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아까 취소권 보셨죠? 취소권은 무효와 다르게 취소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기존의 법률 관계를 무효로 되돌린다 그랬죠. 소급해서 되돌린다 그랬죠. 취소권, 이건 형성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권리관계 변동시키는 거니까. 취소권의 행사기간이라고 했죠. 행사기간. 아까 보셨죠.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법률행위 있은 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죠. 이거는 소멸시효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10년의 이 취소권이라는 이 권리의 존속 기간이에요. 권리 존속 기간. 이 취소권은 요 기간 내에는 무조건 행사해 줘라. 안 그러면 법률 관계 불안전한다. 법률 관계를 빨리빨리 안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빨리 확정시키고. 그래서 이거는요.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중단 제도가 없어요. 아까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되면 다시 10년 진행된다 그랬죠.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 취소권이나 이런 그 권리 존속 기간, 제척 기간 같은 경우는요.
이 제척기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예. 이제 우리 변론주의라는 게 있는데, 예. 그냥 듣고 넘기세요. 예. 원래 그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건데, 예. 직권조사상에 법원이 우리가 취소권 행사기간 지났니 말았니 예. 따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법원이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예, 이게 취소권 행사 기간 지났는지 안 했는지 직권으로 자기가 예, 판단해야 될, 조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3년, 10년. 이게 소멸시효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무조건 주장해줘야 돼요. 예, 법원이 소멸시효 주장 안 하면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차이에요. 그래서 중단도 없고 예, 예.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고 다시 10년 뭐 다시 진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좀 힘드시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출소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출소 기간. 예, 예, 좀 뭐 이름이 출소. 예, 출소. 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건 아니고요. 소송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송을 제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이거는 권리 주장을 하되 예, 권리 주장을 하되 반드시 예, 소로서 예, 소송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예, 법원에 대한 소송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당사자한테 권리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소송을 해야 될 출소 기간이에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제척 기간, 아까 취소권 그 행사 기간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상당 부분이 그걸 출소 기간으로 보시는데 어쨌든 우리 대법원은 그거를 권리 행사를 예, 반드시 소송으로 안 해도 되고 소송 외에서 해도 된다 그래요. 그냥 뭐 서면 날린다든지 예, 구두로 해도 되는데 예, 출소 기간은 어쨌든 개념이 반드시 권리 주장을 소송으로만 해라. 예, 그게 기간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몇 조죠? 예, 민법 204조에 있어요. 예, 민법 204조에 예, 민법 204조에 보면 예, 물권법 가서 다시 하실 거예요. 점유물 침탈당했을 때 자기가 지배하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목적물을 침탈당했을 때는 예, 점유물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데 예, 반드시 1년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출소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권리 주장은 원래 그 방식이 관계는 없거든요. 예.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출소 기간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고 예, 반복될 겁니다. 일단 개념은 정확하게 개념 좀 알아주세요. 권리 주장을 소로서 예, 그걸 출소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진도가 늦긴 했는데 이제 그 사실 민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 예, 워낙 그 개념들이 특히 여러분들한테 낯설은 개념들이 많고 예, 그래서 퍼즐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외우다 보면 자주 익숙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강론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